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근데 사진 제목이 라이프지에 찍은 사진인데 본산에서 찍은 사진을 원산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문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라이프지 있죠.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국전쟁 관련된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조금 보여지기는 좀 몇 장면 보여지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잡지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라이프지를 많이 찍었죠. 근데 워낙에 이제 선동적이고 조금 이제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 욕을 지금도 많이 먹고 그때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포병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병. 한국전쟁 중에 이제 한국전쟁 나기 한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발령이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좀 우리 유럽파라 유럽에 발령이 되지 왜 한국이냐 라고 그래서 계속 이 좀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 불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 와서 아마 뭐 이승만의 어떤 그런 이 사람도 전형적인 개신교 신자거든요. 딱 보면은 그렇게 생겼죠. 거기에 반했는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마 58년도까지 이제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포병 한국 전쟁 그 휴전선 배치에 어떤 사단이 포병 연대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대가 포병 사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한국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죠.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한국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인데요. 쓰기는 한국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인데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성공국가의 세계사적인 의미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공국가고 그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좀 이 오늘 주제를 잡았고 제가 항상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저쪽 동네 좌파애들이 좀 와갖고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묘하게 트는 경우가 있어요. 미묘하게 트는 경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의 머릿속에 자기네들이 그 어떤 창조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냉전기도 그렇고 탈냉전기도 그렇고 혹은 세계대전 혹은 19세기 말도 마찬가지고 다 그 조류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커다란 콘스트를 탕하고 만들어내면 그거를 쭉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좌파든 좌파학자들이든 그 계열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습을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더 큰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떤 게 존재하느냐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나왔던 건 역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던 것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리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더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나 민간인 희생을 크게 부각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매우 커다란 일이 더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학술적인 사람들이 그 초반에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그 필요한 자료니까 그 필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난주 강의 세 줄을 요약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주제도 사실 이것과 상당 지난번 제 강의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코민테른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현대사 자체가 지겨워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뛰어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중국을 욕하는 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막 욕을 해요. 근데 단을 욕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코민테른 우리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발점과 목표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민테르는 국가보다는 자기네들의 이념적인 공동체와 맞는 것, 이념적인 공동체가 합쳐져서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을 탈취하는 건데, 때로는 이것이 지역별로 문화적인 담론에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민족적인 담론에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종교적인 담론에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작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코민테르 공산주의는 완벽하게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한 지역의 코민테르는 남로당으로 통칭을 하는데, 남로당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 공산주의, 남로당의 하부 조직이 많았는데 서북청년회가 이것을 완벽히 제압했다라고 하는 거. 신문사, 방송국, 공장, 군대, 경찰, 이 여기에 가까스로 숨어 들어가 있는 여러 조직을 서북청년회가 속속들이 들어가서 다 깨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한 줄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건국의 방해 요소를 민간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때 걸리신 겁니다. 이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적으로 사실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1948년도예요. 그게 건국하고 1949년도 건국 1년 후입니다. 30대 후반의 권력욕에 끓고 있었던 한 남성의 머릿속에는 제대로 된 이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자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대상한테 감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거고, 1949년도, 1950년도 사이에 전 세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나중에 70년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남미의 사례와 중동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더 발전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남로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민간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조금 못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 이승만이 평가한 그러면 서북청년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땠을까? 이거를 제가 서북청년회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먹먹해집니다. 왜냐면 저렇게 훌륭한 일을 다 했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혹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문봉재 장관 같은 경우, 치안국장하고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하부 구조에는 엄청나게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이제 이 남로당과 코민테르 활동을 제압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리와 계급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리와 계급장. 이게 뭐냐면 서북청년회에서 양호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양호당은 거의 80%가 전사합니다. 한국전쟁 때. 제일 위험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켈로 부대도 양호당이라고 했죠. 양호당에 계신 어떤 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이 한국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아마 제 또래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리를 어디 시골 마을에서 키우는데 항상 이 사람은 양호당 옷을 입고 계급장을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이제 뭐 또 이제 뭐 한국전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좌파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전긍긍을 하시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환갑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외롭게 혼자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 오리를 키우면서 계급장을 보고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건데, 그 뒤에서는 이제 아무도 이제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좌파들이 우리 보수우파를, 특히 문학 이승만을 비판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북청년회에 환장을 하고 돈 대주고 엄청나게 막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영락교회에 있는 대로 퍼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북청년회는 김구학주의자였어요.
김구를 지원을 했고 김구 역시도 서북청년회를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이승만도 서북청년회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승만은 현실 정치인이에요. 현실 정치인.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5.16 하시고 나서 국가회의 최고의장을 하면서 김두한이랑 찍은 사진 혹시 자주 봤을 겁니다. 김두한 박정희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딱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국전쟁 기간, 이승만 정권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까지 서북청년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중한테 알려진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5.16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셨던 분들이구나. 박정희 정권 와서 서북청년회가 이제 많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나중에 노년기 때 오셨잖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외교였어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를 돈독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제 많이 이제 투영을 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북청년회를 이승만이 해석하는 서북청년회를 제가 예상을 하건데 할 일이 조금 부족한 피 끓는 청춘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정치적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런 부분이 이승만이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조금 나중에는 귀찮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에 나와요. 그래서 저가 얘기한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건 이승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김구를 암살한 것은 한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결코 서북청년회가 아니었다. 안두희가 서북청년회랑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사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못한 건데 1941년도에 이게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박헌영이라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박헌영이 있고 김일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서북청년회가 훌륭한 거냐면 박헌영하고 김일성 중에 한국전쟁 전에 누가 더 정치적인 파워가 셌을 것 같습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김일성은 박헌영을 갖다가 딱 사진 보면은 김일성은 건방지게 그렇고 박헌영은 좀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고 박헌영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내 오리지널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국내파들이 오히려 박헌영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소련은 김일성을 선택했죠. 박헌영은 쟤 너무 머리에 든 거 많다. 그래서 김일성이 박헌영한테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찾아보면 김일성이 박헌영한테 악수를 하고 두 번째 결혼식장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 구글에 다 돌아다녀요. 잘 사진 찾아보세요. 그만큼 박헌영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고 이 모스크바도 원래 김일성을 소련에서 초청을 한 건데 박헌영은 막 데리고 갑니다. 박사님 같이 갑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한국 전쟁을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제거할 명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소위 이제 권력 투쟁을 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헌영을 제거할 명분을 그 주변에서 다 박헌영은 저거 처리해야 됩니다 해서 처리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 아마 김일성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좀 존경을 했던 사람이 박헌영이었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여러 이제 그 사료에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모스크바 공산청년대학 조선인 멤버들인데 다 조선인이에요. 여기 박헌영 있죠? 다 조선인이고 이 사람이 박헌영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에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엄청난 미인이에요.
그 당시 봐도 얼굴 딱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젊은 사진인데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붙였는데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네, 베트남 지도자죠. 호치민한테 공산주의 가르친 게 조선인들이에요. 모택동한테 여러분들 공산주의 가르친 게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알렉산더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조선어를 하지 못하는 러시아 사람과 결혼을 했던 조선인 여성이에요. 17살 때부터 공산주의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국제코민테른이 창설이 되고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공산 폭동이 일어나는데 제주사상과 여수순천도 그거의 연장선상이라 그랬죠. 호치민을 얘네들이 가르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갰던 애들이 조선공산당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헌영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국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사진 조작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스탈린하고 김일성이죠. 근데 이게 유명 비율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스탈린하고 김일성인데 이 사진을 갖다가 막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박헌영 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준 만큼 박헌영은 굉장히 공산주의에서 서열에 높았어요. 근데 이 사진은 원래 무슨 사진이냐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알죠? 주울레죠? 이인자, 모택동 다음에 이제 주울레. 이 주울레를 북경에서 초대받은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 잔 보면 알아요. 이게 중국 애들 백주 먹을 때 먹는 그 잔이에요. 얼핏 보면 위스키 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중국 고량 그 백주라고 하는 거죠. 바이조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고량주라고 하는데 그거 먹을 때 잔이니까 이거는 조선은 아니라 북경에 초대됐을 때입니다. 이 사진을 갖다가 계속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시작부터 계속 얘네들끼리에는 권력투쟁이 있었고 박헌영을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명분은 실패한 한국전쟁에서 찾았다. 그 이면에는 서북청년회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지난번에 얼핏 했던 건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세계사에 3대 혁명이 있답니다. 3대 혁명. 그게 뭐냐? 프랑스 대혁명, 신의 혁명, 러시아 혁명. 이거를 10월 혁명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세 개 보면은 신의 혁명은 좀 낫죠, 그나마. 전제군주제적인 청나라를 밀어내고 말 그대로 손문에 의해서 일어났던 혁명이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그걸로 봤을 때 신의 혁명은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피해 학살극이었거든요. 전혀 어떤 그 근대적 어떤 생산적인 형태의 혁명은 아니었어요. 러시아 혁명도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매우 잔인한 숙청과 학살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게 세계사 3대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 교과서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사적인 혁명의 자격이 없어요. 러시아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차라리 신의 혁명을 갖다가 나름 긍정적인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혁명의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3대 혁명이다 아니다라고 딱 규정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살짝 꼬는 겁니다. 항상 좌파 운동은. 군주제를 붕괴시켰죠. 야, 그럼 군주제를 붕괴시키는 게 전부 다 그러면은 실패한 혁명이고 성공한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군주제 붕괴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 막시즘적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군주제 붕괴라고 하는 걸 의미가 큰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세계사 3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 인간을 풍요롭게 발전시켰던 모든 혁명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혁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혁명 다 저는 혁명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폭동의 성공? 폭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부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거는 정말 훌륭한 혁명이죠.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의 독립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 시기를 갖다가 저 조지 3세가 왜 이렇게 미국을 쉽게 포기했을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두고 보고 그 뒤로 찰지게
게 영국 애들이 미국의 역사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독일의 1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사실상 영국하고 독일에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 당시에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탄력이 없었던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탄력을 받았던 거고,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군주제가 없는 재산권을 인정받는 사람들에 의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성공을 했다면 미국 독립혁명은 정말로 캐피탈리스트들의 혁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영국과 독일의 2차 산업혁명. 이때 미국 못 들어옵니다. 2차 산업혁명 때. 1차 세계대전 나기 10년 전에 철강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생산력이 높아지는 게 독일하고 영국이었던 거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사실상 자유주의적 관점의 세계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사실 자유주의적 관점의 세계사 혁명인 건 맞아요. 이거는 친일과 반일의 논리를 떠나서 요거죠. 산업혁명의 성공과 입헌군주제의 동시에 유지를 할 수 있었던 혁명이 동아시아에서 성공을 했고, 영국에서 성공을 했고, 서유럽이 대부분 다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이 얘기하는 혁명은 사실상 그거는 혁명이 아니라 문명적으로 퇴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퇴보. 자, 이게 이제 이게 어디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불전쟁 승리한 다음에 비렐름 1세와 비스마르크 수상이 대관식을 하는 사진인데, 이게 아마 독일 애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림일 거예요. 진짜 그림 잘 그렸어요. 근데 이런 그림은 한 1년 걸려요. 1년. 이렇게 구도 잡은 다음에 밑그림 그리고 막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나 국제사적으로나 앞에서 명치유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설명할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대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근대화가 뭐고, 그 전근대화는 도대체 어떤 거냐? 한쪽은 잘 사는 거고 한쪽은 못 사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입체적인 역사적 사례가 설명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자, 근대국가는 유럽의 경우에 군사 중심의 국가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군사 중심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은 별로 좋지 않죠. 아, 부사가 왜 그래?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좌파들이 또 공격할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 중심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게 관료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도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지켜야 되는 하나의 매개로 먹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군사 중심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최근의 좌파들인데,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좌파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코민테른 체제 혹은 같은 이념을 가진 정치 공동체를 자기네들의 어떤 구성원으로 보지, 생산력이 뛰어난 어떤 국가를 근대국가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학자들을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를 치면 강남 좌파를 설명을 하자면 세계화와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and its discontent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줄이면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앞에서 설명한 코민테른 체제는 국가 간에 국가를 뛰어넘어서 정치 공동체끼리의 세계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형태로 시장의 무역이라고 하는 게 자율방임으로 교역을 해야 초기에는 고전을 하지만 그 뒤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부정점이 생겼지. 이게 한마디로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기,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개방을 했을 때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동구권과 러시아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오는 소득 격차를 비판한 책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보고 나면은 여러분 진짜 집어 던지고 싶을 겁니다. 더럽게 못 썼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부정적인 세계와 동구권이 붕괴돼서 자본주의가 들어간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폴란드와 헝가리가 크로아티아가 잘 사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느냐는 그 문명의 개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보게 되면 제가 임마누엘 월러스틴 대스타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레닌도 그렇고 월러스틴도 그렇고 이 스티글리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인 안 좋아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똑똑하기는 한데 이스라엘 자체도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고 이 좀 하여튼 뭔가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종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유대인들 보면 저는 이슬람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프로테스탄트들보다는 조금 이 정이 안 가는 게 왠지 유대인들 같은데 임마누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대화 담론의 대표적 학자예요. 근대화 담론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관계학과 그 교수인데 나이가 꽤 있죠. 우리나라 좌파의 바이블이 이 사람이에요. 좌파들의 바이블이. 일본의 좌파도 이 사람 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세계 체제론에서 반대급부로 생겨난 국가가 소련,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 등 사회주의 진영이다. 딱 냄새가 나죠, 이론이. 그리고 개발주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낼 국제사회는 끔찍한 계급사회를 초래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따라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세련되게 포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대화 담론 세계체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론. 유신 시대의 담론, 5공화국 시대의 담론, 1공화국 시대의 담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담론은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매너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론의 영어의 다른 표현에 뭐가 있냐면 솔루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결책, 소위 얘기하는 독일어로는 퀼티겔레준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근대화 담론이라고 하는 거면은 근대화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근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말은 세련됐지만 근대화는 엄격히 따져선 제대로 된 발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이런 학자들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과 개발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트는 겁니다. 조금 더 월러스틴의 이론을 보게 되면 다 월러스틴이에요. 여러분들 좌파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 근대 국가의 성공 조건은 무엇의 통합인데 이것을 가장 잘 이룬 것이 독일과 일본이다. 이 무엇은 이겁니다.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의 통합. 성공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다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거. 말은 되게 이거 지금 독일하고 일본 칭찬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자체가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의 통합을 해서 국가가 총력전을 나가는 폭력성을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월러스틴 이론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군대 행정과 민간 행정학은 독일 군사학이에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항만 깔고 도로 건설, 그 전부 다 군사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 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예산을 줄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것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개발국가, 선진국가의 공통의 문제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소련과 미국의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데, 자, 코민테른, 공산주의 여러 차례 이 코민테른 체제를 반드시 알아야 한국 현대사를 이해합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데 요 두 지역은
코민테른이 확산되는 과정이 달라요. 첫 번째가 뭐냐? 1789년 파리 코뮌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도시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어요. 도시노동자가 먼저 선동을 하고 먼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 지방 농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도시로 몰려들고 10월에 제정러시아가 사람들을 발포를 하니까 그 발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폭발을 해서 제정러시아를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파리의 18세기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1789년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존재하고, 나중에 8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션젤트주의, 장발장 나오는 그 시대는 4월 혁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나폴레옹 이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적 기반을 두고 도시노동자가 확대가 된 반면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남아, 중국, 한반도는 농민 계급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농민 계급. 농민 계급.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모택동이 게릴라 혁명의 성공을 이후, 모택동의 게릴라 혁명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국공내전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국공내전을 승리한 이후에 이 당시에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교본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는 곧 농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장교들 있잖아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이 처음에 사관학교 가서 초급 장교를 키울 땐 전쟁사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기초수학 가르치고,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매치드 배틀이라고 하죠. 피치드 배틀. 회전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중국이나 소련, 북한은 그런 거 안 가르친다 그랬죠. 뭘 가르칩니까 얘네들은?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과 연합해서 부르주아 군대를 격파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동이 제일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같이 싸웠던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선전선동 부대죠. 일본어 잘하고, 그러니까 관동군에 와 있는 그 일본군 조선인 사람들을 밖에 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한 가지, 프랑스 혁명 때 이 베르사유 궁전하고 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그 민병대들이 와 있는 프랑스군 있죠? 프랑스군 그냥 쐈으면 프랑스 혁명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민한테 총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성비 기질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군인들은 그럴 때는 쏴야 돼요, 총을. 그 시민들, 폭동난 시민들한테 끌려나가서 목 잘렸죠? 얼마나 굴욕이에요, 그게. 도덕성은 지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덕 안 지켜도 돼요. 폭동을 일으킨 건데 우선 진압을 하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1928년도 코민테른 체제고, 모택동 게릴라 혁명의 교본으로 쓰이는 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게 동남아시아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1950년대에 10월 혁명을 기리는 이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게 옥토버 레볼루션 100 써있죠. 이게 2017년에, 작년에, 저도 이거를 아마 작년에 무슨 그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가끔 일요일날 10시에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다룬 거에서 봤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레닌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서 자기네들도 파티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간혹 몇 명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그냥 참여를 했던 거 정도예요. 푸틴도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했죠. 근데 옛날처럼 크지는 않았는데, 인터뷰했던 사람이 대부분 아르헨티나, 칠레, 무슨 말레이시아는 아니고 유럽의 어디죠? 몰도바? 하여튼 그런 지역에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이 10월 혁명 100주년 기념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1988년도 우리 88 올림픽 때 이 10월 혁명의 이제 소위 80주년이겠죠. 그때 나왔던 포스터입니다.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레닌이 잘생겼어요. 이 좌파들 중에 잘생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딱 자세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회주의를 확산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건 역시도 2000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우표인데 1950년도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우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게 아시아가 유럽이나 중동보다 공산주의에 더 취약했던 이유가 뭘까요? 농업이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가장 커다란 이유죠. 그런데 일본도 사실상 농업국가였거든요. 네, 일본도 농업국가였는데 일찍 근대화를 이루기는 했었죠. 근데 저는 이 이면에는 농업국가라는 이유가 하나가 존재하지만 종교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무시 못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이나 이거는 사실 도교의 사상인데 도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거는 뭐 김운동갑이니 무슨 뭐 우리가 뭐 영화 촉산전 같은 데에서 보듯이 환타지적인 요소를 갖다가 어떤 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말 그대로 우리 국선도 막 그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속신, 그러니까 토속신앙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요 남방계 지역에. 그래서 이거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불교도 사실상 엄청나게 정치 세력이 큰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보다 불교도. 그래서 이거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있는데 이슬람 국가애들한테 가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해봤자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은. 뭐 그런 게 있었나 보구나. 그래 중요한가 보구나. 그래 우리한테 정치적인 권력을 준대. 오케이 참여를 하기는 해. 라고 해서 했던 게 뭐 예멘 같은 나라들,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 아프가니스탄도 공산주의 국가였죠. 근데 그거를 들러 엎은 게 탈레반이죠. 그래서 탈레반이 빈라덴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동아시아가 유럽, 중동보다 공산주의에 취약했던 이유는 종교적 베이스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 뭔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들 중에 이승만한테 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도 저는 처음에 그걸 한쪽 귀로 흘려들었는데 사료를 보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점점 내려가 돼요.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승만은 깊이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나는 유교 국가에서 온 개신교 신자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설파를 했어요. 이승만이 돈 번 이유가 왜 주말에 막 교회 가서 그거 이제 막 연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투자금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승만 스승도 그렇고 요 주변의 아이비리그 인맥들이 종교적인 커넥션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검증을 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인데 코민텔은 그러면은 일본은 공산주의가 과연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일본은 공산주의가 소프트하기는 해요. 소프트한 놈들이기는 한데 지금 일본 공산당은 철저히 침공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인데 이게 일본 공산당의 깃발이에요. 좀 소프트하죠, 확실히. 이거 보면은 벼예요, 벼. 낫이나 망치가 아니라 일본 공산당 로고인데 일본 공산당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어떤 것을 활동을 했냐면 인천 상륙작전 때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 제일교포들 굉장히 많이 오죠. 제일교포들 한 1만 명 정도 옵니다. 한국전쟁, 조국전쟁 참전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조청년과 일본 민단은 원래 분열되어 있었지만 조청년 민단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야 저거 한국전쟁 우리가 일본이 참전하면 이거 3차 대전 난다. 스탈린이 핵 쏜다. 미국도 핵 쏠 거야. 라는 여론 선전을 잘 요 대중한테 설파를 시켜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 일본군 참전했습니다. 전투병이 직접 참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요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천 해역 근처에서 기뢰를 제거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게 일본 경시청 애들이에요. 한반도에서 근무를 해봤던 애들. 근데 걔네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 공산당이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야 하지마 한국전쟁 3차 대전 나 핵전쟁 나 다 죽어. 그래서 그거를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일본이 자기네들의 행정권을 일찍 가지고 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에 있는 미국 GHQ한테 전권을 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공산당을 때려잡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일본 공산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을 학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올리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위험사회의 저자인데 아주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좌파예요. 그런데 반공주의자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서구 중심 근대화는 가공할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이게 현대사회의 위험 신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 소사이티, 이거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사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공산주의 확산의 심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올리백의 논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가 평등의식, 맞죠? 두 번째가 불로소득, 이것도 맞아요. 세 번째가 문화적 대중성, 상당히 이때부터 조금 냄새가 세련되죠. 근데 이런 거는 비생산적이에요. 야, 문화적으로 우리 걸그룹들이나 보이스밴드가 동남아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문화적 대중성이라고 하는 걸 비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고용을 얼마만큼 창출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걸그룹들이나 한류가 동남아에서 돈 버는 거는 이거는 철저한 엘리티즘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공산주의랑 상당히 맞으면서도 전혀 이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중한테 확산이 되는 게 사회주의의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배 세력을 교체시켜요. 우리 촛불 시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식대로 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민테른 체제는 국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뛰어난 개인의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중적으로 군중 심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권을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올리백의 공산주의 확산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르주 모스코비치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 사상가들 대부분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평등의식과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도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평등의식과 불로소득은 우리가 내리누르지 않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거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혹은 내 양심적으로나 이것을 신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을 통한 자본 축적을 더 높이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탄생이 되는 건 공산주의 확산의 부득불이한 생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우리가 독재자를 탄생시키자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법. 오늘 사회학자들 다 나옵니다. 얘네들까지 다 끄잡아내야 좌파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프로테스탄티즘에 유리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청교도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고, 또 청교도윤리라고 하는 게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인데, 그 청교도윤리는 절제와 금욕 그리고 자본 축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자기의 근로와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숭고한 가치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근대 국가는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 정당한 강제력 인간 공동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근대 국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쟁은 파괴를 가져오지만 전쟁은 엄청난 창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국가와 국민국가를 베버의 논리대로 한다면 봉건국가에서 절대군주국가, 이거를 근대국가로 내죠. 절대군주국가가 어떻게 근대국가야? 예스, 근대국가가 맞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통상무역의 독점을 위해서 국가가 총력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용병도 써야 되지만 부득불이하게 가장 많은 동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직접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식민지 경제가 되죠.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국가,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농노와 토지주권, 그리고 용병에서 상비군 제도, 국민국가에서 생산적 주체인 부르주아로 간다는 거. 부르주아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랬죠. 자기가 노동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관공서 앞에서 도장 파시는 분들도 부르주아예요.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사회 계급적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나 1차 세계대전 전후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이 요약을 한다면 이런 제도입니다. 자, 요것도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 칸트까지 나옵니다. 오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좌파학자들도 많이 써먹고 우파학자들도 많이 써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국 평화론의 주장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반전주의자입니다. 또한 전쟁은 역사 발전을 향한 진보의 원동력, 반전주의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입헌주의제에서 물리적 동원력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군주 국가가 전쟁 권한을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의 효율성을 인정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반전론자가 되는 거죠. 그게 칸트의 이제 기본 사상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대관식.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진압하면서 나온 군사 천재예요. 군사 천재. 그리고 병역 의무와 국민군, 그리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나오는데 나폴레옹 전쟁 시기 때부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나고 정확히 3년 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프랑스 혁명을 때려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근대 국가의 형성, 민족 국가의 행정 기능을 설명하는 기본 토대는 클라우제비치와 나폴레옹 전쟁과 혹은 이제 유럽의 이제 18세기 이제 주요 사상가들인데, 이걸 조금만 한 5분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18세기 말 유럽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2,800만에 2%에 해당하는 56만 명을 보유해서 유럽 최대입니다. 영국은 1,800만에서 4%를 해서 54%. 근데 이 영국은 프랑스랑 못 싸워요. 왜? 이 절반이 전부 다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서 증발했던 병력이기 때문에 막상 영국 국토를 지키는 거는 10만 명 안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프랑스랑 전쟁을 못하고 영국 애들 같은 경우에 대외 통상무역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자, 프로이센 900만의 3%에 해당하는 27만 명. 그런데 이 27만 명을 이 프랑스가 못 이겨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나중에 프리드리 2세 시기 때 효율적인 행정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행정 능력이라는 건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지 간에 이 병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력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과 나중에 독일이 고도의 세련된 관료국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프랑스과 전혀 다른 군대예요. 나폴레옹이 군대 천재인 건 이런 애들을 깨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전투력이 높았다는데, 그래서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을 한테 이제 못 이겼다는 거고. 자, 피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 이게 프랑스한테 점령에 있었던, 나폴레옹한테 점령이 당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56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대외 전쟁을 해서 유럽을 반작사를 내놓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책 있죠. 거기에서 보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데, 그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 동원됐던 병력이 800만입니다. 18세기 말에 중국에서는 가경제 시대 조금 지나고 그 시기 때죠. 네, 가경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같은 그 조망만한 나라가 56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옹정제가 준가르를 토벌할 때 동원됐던 병력이 11만 명이에요. 기마전. 근데 중국은 그렇죠. 항상 병력을 갖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 통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전쟁을 하는 거고, 통상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으로 나가는데 반해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어요. 항상. 오히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상 이제 그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오히려 서유럽이 자본 집약형 군대로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한한 자들이 갈등하고 부딪힐 때 조화로울 수 있도록 개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슬라이드에서 단 2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폭력과 통제예요. 폭력과 통제라고 하는 거야말로 근대 국가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짧게, 너무나 유명하죠. 칼 폰 클라우제비츠. 이 사람이 전쟁론을 쓴 사람이에요. 전쟁론을 오늘날까지도 전쟁은 정치의 최종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가장 효율적인 전쟁은 삼위일체, 국가, 국민, 군대로 이루어진 총력전인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언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선언적 경험. 말이 쉽죠.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선언적 경험은 신나게 터져봤던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선언적 경험.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죠. 자, 한국전쟁 이전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쭉 이제 이 철학적인 담론들을 조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전쟁 이전에 남과 북의 선언적 경험은 그러니까 일본 점령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일찍 조직된 코민테른 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정치 세력이 형성됐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이 건국이 되자마자 왜 건국준비위원한테 일본군들이 다 행정권을 넘기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넘기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28년도에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공직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공동체로서 농촌을 파고들고 도시 지식인들을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유럽의 공산주의 확산운동의 연장선상이 한반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오게 고등계 형사들인데, 우리는 일본 고등계 형사들하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식인, 교육자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소청을 해요. 왜? 브레인스토밍. 한번 갈아쳐버려야지 내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운함을 필두로 해서 국제 여론을 통한 독립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외교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게 코민테른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어떤 거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 물리적인 충돌, 열심히 싸웠던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그것을 독립에 그것을 비하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어요, 정말. 나중에 뒤에서 모택동 그거 추가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군사적 경험은 물론 부족하고 해방 직후에 코민텔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좌파와의 좌익 활동들의 비대칭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죠. 해방 이후에 이라크 전쟁 끝나서 후세인 정권 엎어지고 나서 하루에 이라크 지역에서만, 이라크 수도 그 바그다드 지역에서만 살인 사건이 50건 이상 매일 일어나요. 아직도 그거 다 누가 죽인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사적 보복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쏘든 뭐 칼로 찔르든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 있으면 어떻게 납치해서 데리고 살든 그러한 완전히 치안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 사회적 혼란기를 누가 질서를 잡았냐? 그게 서북청년회와 경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성공적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 토지개혁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미국과 한반도 분단의 원흉을 미국과 일본으로 자꾸만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미국 애들이 과연 일본을 어떻게 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자,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미국 정사자가 총 42만 명입니다. 민간인 4,000명 빼고요. 그 중에서 유럽 전선에서 3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선에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일본군 전사자가 총 220만인데 이 중에 중일 전쟁에서만 17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논 거는 아니에요. 잘 싸웠어요. 물론 한 2배로 더 많이 죽었지만 170만 명이 중일 전쟁 기간에 죽었고 태평양 전선에서 4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인팔작전이라고 들어봤죠? 정말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뭐 무타구치레냐 그러니까 병신짓을 해서 10만 명에서 4만 명 굶어 죽고 한 1, 2만 명 악어한테 물려 죽고 막 말라리아 괴질로 죽고 작전 하나 잘못해서 10만 명 그냥 꼴랑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태평양 전선 12만 명과 일본의 12만 명이에요. 40만 명이에요. 차이가 큰가요? 크다면 크고 안 크다면 안 클 거예요. 왜냐? 3분의 1을 죽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들을 그냥 갈아 마셔버릴까.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았거든요. GHQ가 들어가서 이 당시에 오키나와 상륙작전에서만 4만 명이 죽습니다. 6천 명이 죽습니다. 그 조망만한 섬 하나, 여기 무슨 구청 하나도 안 되는 그 섬 하나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이 당시에 미국 애들이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얘네들 지배하려면 동경도 하나만 지키는데 필요 병력이 100만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때 미 국방성에서. 사실 그럴만하죠.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일본 내에서 점령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던 폭동으로 미국 애들은 간주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 치안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대들지도 않고 열심히 뭐 싸우자고 그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지 얘네들이 동아시아 전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좌파나 코민테른의 이론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여운형이죠. 저는 이 사진도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찍었을까? 이거 100% 코민테른에서 찍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이 그 코민테르나 우리나라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한테 지휘권을 하나씩 그냥 속속들이 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자기네들 후퇴할 때 무장권을 갖고 있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9월 1일 날 미국 애들이 해방 이후 되고 딱 들어오니까 누가 그 치안을 지켜줘요? 한반도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미군의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딱 보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일본군 쫙 일본군 있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과정에서 여운형이 딱 가운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일본 웃고 있잖아요.
막 경외스럽게 쳐다보고, 이것도 지금 다 일본군인데 머리 짧게 깎은 애들 요렇게 이거 보면은 여운형의 어떤 령도력에 항복을 한 일본군,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1945년 8월 16일 날 찍어진 사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45년 9월 9일 날, 이거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이게 총독부 건물 남아 있었거든요. 91년도까지. 난 이 방 들어갔던 거 어설프게 기억나요. 어렴풋이. 요렇게 여기 하나 쳐져 있는 다음에 요 안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넓은데 그때 이렇게 안 넓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광화문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이것을 딱 보면 또 라이프입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일본 측 대표죠. 뭔가 자신감에 차 있어요. 자신감에. 근데 뒤에 미군들 보세요. 뭔가 걱정하는 눈빛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미국 측 대표는 하지 중장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보게 되면 라이프지가 좀 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 소련 보라고 찍은 사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종로 3가, 종로 5가 거리를 쭉 행진하는 거예요. 용산에서 종로 5가 거리. 아무도 무장하지 않아죠. 근데 이 사진은 일본 측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안전하게 행정권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넘겼어도 나는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절대 전면전 안 합니다. 비대칭 전쟁을 하지.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건국준비위원회가 식량 배급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건주는 소위 코민테르 좌파들이. 근데 미군정은 일반고시 제1호 미국 배급에 관한 건인데, 쉼표 찍고 미국의 자유시장. 이것은 당분간은 식량은 모자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시장에다가 풀어야지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애매한 사람들이 식량 배급 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배급 권한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안 주죠. 왜 줘요? 줬으면 큰일 났어요. 이거 틀어버립니다. 근데 좌파들은 이거를 뭐라고 선동하느냐? 제국주의 연장선상의 일환으로서 종속경제를 만들려고 미국 자유시장을 만들었다. 생 거짓말이에요, 이거. 얘네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인민위원회가 식량관리권, 이건 식량 배급 계획이고, 인민위원회는 뭐냐면,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는 서울에 있었던 여운형 산하에 있었던 애들이고, 얘네들을 필두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 각 도마다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틀밖에 안 걸려요. 어떻게 지배 세력이 바뀌었는데 이틀 만에 인민위원회 나오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니까. 이미 코민테른 체제가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일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와이에 있는 정말 외교 독립가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걔네들을 그냥 봐넘겨야 됩니까? 깨버려야죠. 깨버려야죠. 그래서 식량관리권이라고 하는 걸 요구했는데, 미군정 일반고시 제2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자유시장 설치에 관한 건을 딱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고시 제2호 전매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통제를 철폐한다. 이것도 또 종속자본주의의 이론을 통해서 미군이 한반도 점령의 일환으로서 또 선동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매품은 의약품이나 화기물질이나, 그러니까 전매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점을 하는 산업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총기 규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안한 요소 많을걸요? 그런데 의약품, 화기물질, 총기 같은 거는 이 전매품 빼놓고는 모든 상품에 대한 요 통제를 철폐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미군정 아니면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전쟁, 이제 건국 전에 일어났던 이제 대표적인 일이기는 한데, 자, 농촌개혁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거, 지주계층이 몰락을 합니다. 근데 지주계층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어감이 안 좋은데, 이승만이 설득을 한 거예요. 야, 니네 영세 농업을 할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한테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한테 적당한 가격을 쳐줄 테니까 거기에서 받은 가격을 갖다가 너희가 다른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해보면 안 되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협박도 조금 했겠죠. 자, 자본가 계층이 형성이 돼요. 이 패러다임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근데 한국전쟁이 이 사이에 빵 터져요. 그 다음에 농촌공동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북쪽 두뇌들이 대거 이제 이입이 되면서 이 자본가 계층을 형성하는데 탄력을 받고, 또 하나 자작농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을 시키는데, 이 자작농이라고 하는 걸 창출시킨다라고 하는 건 농촌 지역 내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 권한을 100% 얘네들 마음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랑은 정반대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이 조선시대 때 지주들의 경작권을 뺏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싫어요, 일본. 야, 지배를 했으면 저거 지주계층들부터 좀 갈아 버려주지, 니들이. 왜 걔네들한테 경작권의 조세만 올려놓고선 사람은 안 바꾸냐, 이거냔 말이에요. 다 이시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계열, 오늘날 민주당 뿌리가 되는 그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에 올린 거는 통계가 조금 틀려서 제가 소정을 본 거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이건 한 건데, 사망자가 군인의 입장에서는 14만, 이 정도입니다. 14만 9,005명. 공식적인 거. 근데 실종자도 상당히 많죠, 당연히. 13만 2,256명. 여기에는 상당 부분 많은 서북 청년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민간인 같은 경우에 민간인 같은 경우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인이 죽은 건 북한도 많아요. 이게 남한 측 인명손실이고 북한 측 인명손실, 군인은 2배로 많이 죽었죠. 29만 4천 명. 민간인이 40만, 이게 한 6천 명인데 이 중에 거의 80% 이상은 그 소위 얘기하는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 그 박물관 가서 그거를 직접 시찰을 했다라고 하는 건 미국한테 보내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 거기 주둔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서북청년회가 북한 지역으로 가서 죽였던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서북청년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북쪽 지역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거죠. 부상자, 민간인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폭격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근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문상석 이분이 이제 군사편찬에 계신 분입니다. 좌파 아니에요. 우리 쪽 분이신데 한국전쟁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훈처와 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국 국무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다 취합해서 한국인들만 봤을 때 이렇게 희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국군, 중국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의 희생자를 뺀 수가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얘네들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대 국민국가 형성 발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 서유럽의 사례를 쭉 보게 됐을 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대적인 총력전을 할 만한 뿌리나 배경이 존재하진 않았는데 그 뿌리나 배경은 통상에 대한 열망이에요. 상업 문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 되게 못났어. 그렇게 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최적화되는 단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단계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인종 DNA는 믿지 않지만 어떤 단계가 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잘하는 뭔가를 만들어지는 군중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독일하고 일본은 전투에 최적화된 애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영국은 통상에 최적화된 애들이고 한국 같은 경우엔 그럴 만한 문명적인 베이스나 뿌리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불로소득을 본능으로 바탕으로 한 통상을 막은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야말로 공산주의와 가장 이게 성격이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은 그렇죠.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인텔리겐차에 의한 사회 지배 아닙니까? 조선도 그렇잖아요. 산업공상 신문제를 나눠놓고 농민계층을 한 80% 만들어버리고 적당할 때 뭐 보리고개로 해서 한 몇만 명 죽어나가면 그것을 지배를 하는 건 소위 선비계급이라고 하는 인텔리겐차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이 상황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명의 형질이 바뀌는 심리적, 사회적 계기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통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공사상은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우 효과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우리 편이야. 소위 얘기해서 성공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지원했었고 이 당시에 1948년도에 유엔 감시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투표가 최초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6년 후에 국민투표제가 법안으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인정을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신뢰, 그 신뢰의 바탕은 건국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매우 효과적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세요. On August 16, General Hatch discussed with President Lee 그리고 Interim Military Agreement.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끊는 거고 쭉 보세요. 우리나라 조약 1호, 한미 조약 1호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일본인 및 조선 총독부 귀속재산 문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그 조약을 쓴 거를 갖다가 이제 조약을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귀속재산 문제 1호를 정한 건데. 식민지 기간에 소유한 일본의 자산은 미군정이 일괄 접수해버립니다. 이게 잘된 일이었을까요?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매우 잘된 일이죠. 우리는 그러죠. 뭐 오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 막 방직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사인 직접 받아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얻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일본, 미군정이 일괄 접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일본이랑 또 싸울지도 몰라요. 그거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이에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반드시 꼭 나중에. 이때 협정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자본가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협정인데 일본이 자산을 일괄 접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마샬 계획인 경제협조처에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 경제협조처에서 이관을 하는 게 뭐가 되느냐? 일본인 귀속재산이 결국 한국인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게 존재했죠. 대한민국 한미조약으로 미군정이 일괄적으로 접수하지 않았으면 진짜 복잡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문제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귀속재산. 일본 우익들이 가끔 우리야 그냥 뭐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만 걔네들도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막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는 유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 부분 물밑 작업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가증권을 통해서 보상받은 토지 지주들이 민간 산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동양 척식회사 유명한 애들이죠.
척식회사가 소유했던 토지 14%를 미 군정법령 113호에 의해서 신한공사, 이것도 미군정입니다. 이 신한공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의해서 이제 미군의 관리는 받고 예산은 탔으지만 이 신한공사를 이관을 시켜요. 미군 애들만 빠져나가면 귀속재단이 고스란히 그냥 우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나중에라도 특강에서 제가 이승만 토지개혁을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탈리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실리 독립 문제에서도 토지 문제가 나왔고, 전 세계 식민지 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잡한 거예요, 진짜 설명을 하기가.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치유신할 때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돼도 사무라이 계층은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복록, 막부의 복록을 공식적으로 받는 애들이거든요. 금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물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록이 유지되고 복록을 고정적으로 할 권한이 있는 애들인데, 복록을 받던 무사계층들이 정부가 얘네들한테 채권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채권은 해외 나가서 쓰는 돈은 아닐지는 모르되 국내에서 세습재산이 없어진 사무라이 계층들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기업도 대단한 건 아니라 뭐 10명 이상의 복수 이상의 뭔가 근로나 고용을 창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막부 명치유신의 이제 신분철 폐지 및 토지개혁인데, 앞서 설명드린 지가증권 정부 채권을 통한 보상받은 토지지주들이 민간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토지개혁을 보게 되면은 대강 이해가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이제 제반적인 이제 설명사항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게 마스다 다카시 같은 사람, 미쓰이물산 창업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미쓰이물산이라고 하는 게 에도막부 시대 때도 존재했죠. 근데 굉장히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록을 받던 사무라이들이 얘네들한테 정부 채권을 가지고 제일 많이 투자를 했던 게 미쓰이물산 같은 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차 이제 중동정쟁인데, 요거는 뒤에 9시 반까지인가요? 9시 반까지죠. 이건 뒤에 이제 시간 나면은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보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우리한테 그 효과를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하고 일본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미국의 관리를 받았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 캐피탈리즘, 라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이게 정부 개입을 약화시키고 카르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이제 독일식 경제 구조인데,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연합 국가들이 시행을 했던 제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본 제공에 직접 참여를 하고 안정적인 자본 재달이 이루어지면서 장기 성장의 목표를 둔 발전 모델인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독일과 일본의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특정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한테 자본을 몰아주는 제도죠. 우리나라도 산업은행이 자본을 몰아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돈을 잘 버는 기업 집단들한테 조금 몰아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거의 범세계적으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맞아요. 왜? 자국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시장에서 뭔가 경쟁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은 사실 미국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불량국가한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수출입 제한하는 그런 품목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본을 몰아주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재벌들 청문회 나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찔찔매죠. 근데 작년인가요? 마크 주커버그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주커버그 그 정말 30대 초반의 대부호가 의회 청문회 나갔는데 당신 그거 질문 잘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세네이트, 국민을 대의하는 사람이다라고 치더라도 자기가 저 사람과 같은 협력의 매개지 우리나라처럼 상위의 매개를 생각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일본도 그 수준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회 권력이 상권 권력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산업은행의 출자 제도를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찔찔매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기는 나와야죠. 근데 금융산업, 독일 기업, 상업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 은행이나 어떤 장기적인 이해관계 형성을 통해서 투자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과 혹은 주식시장을 따라서 자본을 공급받는 그런 제도죠. 이게 독일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경제통합을 적극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유럽연합을 엄청나게 유러피언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는 독일이에요. 프랑스고 영국은 그냥 되든 말든 그냥 우리가 그냥 명의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유럽연합의 상임기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유러피언 머니터리 유니언이라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유럽의 최고 상위 기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아니면은 유러피언 시스템 오브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15개의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부라고 하는 직원이 500명도 안 되는 그 통일부가 국방부보다 의전 서열 위였죠. 몇 년 전까지.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의전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꼭 의전 서열. 근데 그거는 영향력이나 예산이나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떠나서 그 국가가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게 매겨지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는 통일부였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외교통상부나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예요. 대강 어떤 건지 감 오시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게 1950년대에 만들어져요. 이게 유럽 이게 ECSC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코어 앤 스틸 커뮤니티인데 이게 유럽 연합의 최상위 기구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거예요. 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 조약을 비준하고 조약국은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은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를 하는데 이게 한국전쟁 기간 중에 황급히 창설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쫙 이제 그 벨기에에서 이제 그 조약을 이제 찍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자,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통제합니다. 유럽은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맥주가 발달됐을 만큼 굉장히 철강 생산이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양질의 철강을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전쟁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끼리는 통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사실상의 이거는 계획경제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계획경제를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워낙에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냉전 시기에 소련을 압박하는 전략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련이 야 우리 프랑스한테 핵 쏜다 막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럼 미국한테 가서 SOS 안 쳐요. 유럽 애들은. 어떤 애들인데요 걔네가. 석탄 철강 공동체 회의 다음 주에 하자라고 사람들을 딱 모여요. 그것 자체로 압박이 되는 겁니다. 무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 애들이 뭔가 이제 아무리 유럽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소련한테 자기네들이 밀릴 상황이 있고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석탄 철강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소련이 그냥 접어줍니다. 왜냐? 얘네들도 자기네들한테 실컷 당해봤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르샤바 나토 조약기구를 통해서 군사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는 했다손 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럽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프랑스가 핵을 보유하잖아요. 영국도 나중에 핵을 보유하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냉전 기간 동안에 그 소련 애들이 미국 애들은 무서워하고 유럽 애들은 만만하게 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 애들은 자기네들이 군사 공동체가 났을 때 팡 자기네들한테 압박을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건 동구권이 다 위험해지거든요. 폴란드, 동독, 뭐 헝가리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 전쟁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유럽 연합 의전 서열 최상위가 석탄 철강 공동체인 것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효과를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독일하고 영국 애들이 혹은 독일하고 프랑스 애들이 언제 전투하겠습니까 이제 가능성 0%예요. 유럽연합은 구성원들 간의 정쟁 위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사실상 봐야겠죠. 이거는 어떤 로고인지 아시죠? 네, 이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제 이 나토 공동체의 이제 이 로고인데, 자 나토 회원국 1949년도에 한마디로 나토는 자유주의 우방국가의 군사 동맹이에요. 자유주의 우방국가의 군사 동맹. 미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쭉 소위 얘기해서 질 좋은 나라들은 다 가입을 했죠. 근데 나토 회원국에서 나중에 52년도에 서독하고 터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이유는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도 껴줘 하는데 저리가 이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애들이 통사정을 해요. 야 제발 참전 좀 해줘. 우리 사정 안 해. 엄정 중립을 지켜서 영국 애들이 희생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유럽 애들, 서양 애들은 독일 트라우마가 조금 있죠.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일본 트라우마가 좀 있나요? 사실 일본 트라우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서양 애들은 진짜 독일 트라우마가 있는데 독일 트라우마를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영국 애들은 터키 트라우마도 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해전 보세요. 어떻게 터키에서 죽었나. 전쟁은 이기지만 전투에서 더 많이 죽죠. 그게 이제 52년도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터키가 이제 전투병을 보낸 거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얄라라고 하는 영화 나왔죠. 터키 영화. 실질적으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소녀를 어떤 터키 병사가 이렇게 딱 구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이 소녀가 이제 장성에서 만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전쟁 10부작에서 나왔던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참 그런 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도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인종 DNA는 없지만 이거는 좀 영상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터키 애들은 파키스탄, 인도 애들 못지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1989년 비회원 동맹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를 추가를 시켜요. 근데 이집트는 나중에 2006년도 이후에 그냥 요 비회원 동맹국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요 클럽인 부자 클럽이고 질 좋은 클럽이에요. 한국은 매우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투병 다 보냈죠, 우리나라한테. 자, 김용삼 실장님, 포르투갈이 한국전쟁 때 전투병 보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의료 지원단이라도 보냈겠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해 1949년도에 코콤이라고 하는 걸 창설을 하는데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14개국 일본, 호주, 스페인이 들어갑니다.
대공산주의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는데 한마디로 이 약자를 보시면 알아요. 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 1991년도에 해체하거든요. 이게 194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 이거는 뭐냐면 그 해당 국가가 들어가는 모든 통상무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봉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해당 국가가 생산해내는 공산품을 우리가 수입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입니다. 예,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장사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 봉쇄예요. 18세기 때처럼 진짜 한포해가듯이 해상무역 막아버리고 통상 안전을 포질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군사적으로 어디든 얘네들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산진영을 향한 경제 압박 정책인데 무기화가 가능한 생산 품목의 금수 조치예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는 사치품도 들어갑니다. 꼬냑, 캐비어, 무슨 뭐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친콤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친콤. 이게 차이나 코디네이팅이죠. 대중국 수출조정위원회인데 이게 1971년도에 해체예요. 베트남이 여러분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그 나라가 농업국가였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산업구조를 뒤집어 엎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화가 된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얘기인데 이건 냉전 기간 동안의 얘기인데 앵글로색슨 영국하고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장을 여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대만과의 단교, 당연히 들어가겠죠. 두 번째가 뭐냐? 인도 차이나 반도의 긴장 완화였습니다. 이거를 주울레하고 키신저가 회담을 해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긴장 완화. 베트남에서 병력 빼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수식어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소련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죠. 야, 너희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한마디로 재벌 앞에서 정말 이 아주 영세 자영업자가 허세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주의 국제분업위원회를 만들 거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회주의 국제분업위원회입니다. 분업은 뭔가요? 어떤 생산 품목을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생산해서 나중에 조립을 하는 거죠. 이게 공산진영의 무역조정 및 지원, 생산품의 독점 판매를 보장. 이게 정말 블랙코미디예요. 블랙코미디. 말 잘 읽어보세요. 무역조정 및 지원. 무역이 조정하고 지원을 한다고 되기는 하지만 이 밑에 생산품의 독점 판매를 보장하는 정신병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경제가 이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은 계속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의 기본 모토잖아요. 198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워크맨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었죠. 그리고 대만도 워크맨 잘 만들었죠. 불가리아도 워크맨을 만들었었습니다. 불가리아 워크맨을 만들었었어요. 왜? 이 사회주의 국제분업위원회에서 불가리아들 야 니들 워크맨 하고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막 생산을 합니다. 소비에 상관없이 생산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다 생산이 되죠. 근데 판매가 안 되고 고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분해해요. 왜냐? 인간은 계속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모델의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얘네들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칫라고 하는 것에 토대를 놓은 게 한국전쟁과 원한 이승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서구 근대화의 힘에 완벽하게 내려된 부국 대통령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그 배경적인 토대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겁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불가리아, 폴란드는 비료 생산 사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제문화위원회라고 하는 건 소련이 예산도 줘요. 그리고 그 국가들이 뭐 만들어 찍는 건데 폴란드는 비료 생산. 폴란드는 그나마 세련돼요. 비료 생산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화학 무기, 케미컬 웨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비료 생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냉전 시대 때 나왔던 전형적인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코민테른 체제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케네디 암살이 상당히 후르시에프, 이 후르시초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리아비 오스월드가 그 케네디 암살한 사람을 쏴 죽였죠. 근데 이 사람이 소련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이 사실을 갖다가 자꾸 언론에서 비트는 거예요. 저게 아닐 거다, 저게 아닐 거다. 케네디를 죽인 거는 그 베트남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케네디를 싫어하는 군산복합체의 음모일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 아닌 논리지만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거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대한민국 건국 이전과 한국전쟁 기간과 냉전 기간과 탈냉전기 때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것들 중에는 상당 부분 많은 코민테른의 여론전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젠 저도 압솔루트 안티 커뮤니스트긴 하지만은 때로는 반공이라는 말이 조금 지겨울 때가 있긴 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반공. 말은 좋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표현은 없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보수 우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울리백 논리로 불로소득의 본능이 있는 어떤 특정 세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 담론으로 생산적인 개인을 비틀었고 비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건 어떤 게 존재할까? 이렇게 됐지?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케네디 암살부터 냉전기, 탈냉전기 시대 동안 동서 진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음모가 굉장히 많긴 하는데 발터 오이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터 오이켄이 독일식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적 소유, 책임, 열린 시장, 계약의 자유, 건전한 통화. 여기서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통화라고 하는 것은 법 질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자유와 정책이다 라고 이 사람이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발터 오이켄은 유명한 사람이죠. 인간이 정형화된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는 한 집단으로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선회가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요거를 어머님한테 독일어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번역을 받은 게 이겁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정형화된 질서, 그냥 루틴한 어떤 오더, 틀에 박힌 질서에서 살 수 있는 한 집단으로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선회가 가능하다. 너희 우리 쪼아버리면 진짜 어느 순간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엎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거는 무서운 협박으로 들립니다. 발터 오이켄은 전형적인 반공사상가, 전형적인 자유시장 경제론자, 전형적인 대처리즘을 신봉했던 그 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정형화된 질서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두들겨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두들겨 맞았던 만큼 그 공동체를 뒤집어 엎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 정부를 옷걸가 매고 완전히 사화로 국가를 망쳐먹고 있는 대상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강의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중동전쟁도 사실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이게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요 4차 중동전쟁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두 단체 다 1948년도에 우리가 그거를 했어요. 건국을 했는데 1차 중동전쟁도 그렇고 3차 중동전쟁도 그렇고 4차 중동전쟁도 그렇고 정말 강원도보다 조금 큰
큰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세련된 근대 국가를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가 한 절반 차지하는 국가이기는 한단순 치더라도 뭔가 그 전까지 없었던 질서를 어떠한 사건,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했던 선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확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애들은 건국은 폭력으로 하는 거고 피를 봐야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앙칼진 마음가짐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제 경험, 이시조선 일제 통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느꼈던 어떤 문명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국가를 되는 거고 통상국가를 되려면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서구식 자유주의 사상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서 꽃피울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 그 뒤에 나왔던 박정희의 삼공화국과 유신정권이 시행을 했던 것은 한국은 건국 이후에 줄곧 국력 팽창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말처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가 전혀 그렇지 않죠. 국력 팽창의 역사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110년 전에 세계 10대 군사강국과 오늘날 세계 10대 군사강국은 다르죠. 똑같죠. 딱 한 나라 빼고 대한민국이 들어갔잖아요. 110년 전에 세계 10대 군사강국에 터키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터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10대 군사강국, 10대 경제대국.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받는 인지도가 큰데 에르빈 롬멜이 이런 얘기했죠.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가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보다 강하다고.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로가 조금 고장났지만 그 하드 파워를 완벽하게 없애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해요. 나라가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근대성 혹은 우리가 선언적 경험, 한국전쟁이 됐든 빈곤의 역사가 됐든 국력 팽창의 역사가 됐든 그게 우리 기억과 뇌리 속에서 남아있으나 반드시 우리는 다시 나쁜 사람들을 응징을 하고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팽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도 실행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한국전쟁이 뭐며 냉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명을 성공시켰고 어떤 문명을 완전히 작사를 내놨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